발굴함과 함께하는 크립토 뉴스입니다. 트럼프 시대 왔는데 비트코인 시즌 엔딩인가요? 예, 촬영 시각은 2월 3일 오전 2시입니다. 일단 지금 크립토 시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이후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바이낸스 USDT 기준이고요. 시간봉으로 봤는데 그닥 좋지 않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10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우주방으로 지금 현재 김프로 원화 가격은 굳건한 상황입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 선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김프가 7%, 6%낀 까닭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김프 가격 흐름을 보니까요. 김프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12월 말만 해도 지난해 말만 해도요. 마이너스 역프리미엄까지 났었는데 지금 현재 김프가 올라와서요. 6%, 7%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ETF 자금 흐름 한번 볼까요? 자금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약세를 보은 거고요. 특히 블랙락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피델리티 쪽으로 자금 유입이 나와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텐데요. 30일 2억 900만 달러 정도가 유입된 데 이어서 31일에는 1월 31일에는 제로 수준의 유입을 보여줘서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피델리티에도 자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왜 비트코인 가격이 이 모양일까요? 존버할 수 있는데 저는 존버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안한 건 지금이 시즌 엔딩일까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60%에 육박하는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더 비참한데요. 비트코인이 약간 주황색, 황토색 느낌이고요. 검은 선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ETF 시대의 역설입니다. 더 이상 비트는 알트를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트 가운데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 흐름을 볼까요? 비트 대비로는 안 떨어졌다. 네, 주황색이거든요. 라고 만족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입니다. 0.03을 깨질까봐 무서워해야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렇다고 달러 기준으로도 좋냐? 비트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더도 좋을 리가 없겠죠. ETF 자금 흐름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블랙락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딱히 자금 유출입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신탁 쪽에서 자금 유출이 끝나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약간 안타깝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습니다. 조롱도 롱이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마침내 5천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비탈릭 부테리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 있네요. 21년에 이더 3천과 25년에 이더 3천 달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도 있고요. 도대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요. 24년 기준으로는 이더리움 하나로 샤넬백을 살 수 있었는데 아마 2030년이 되면 1이더로 햄버거 세트밖에 살 수 없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영원한 굴레에 빠졌습니다. 이더리움은 490만 원, 480만 원, 5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기대를 모은 솔라나는 가격 흐름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더 대비해서는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더 대비 강세가 끝난 느낌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의 흐름을 볼까요? 지난 7일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보자면요. 이 초록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초록색이 USDC죠. 그럼 다른 코인들을 보자면요. 그나마 선방한 게 BNB, 바이낸스 코인과 트론 등이 일주일 하락률을 7% 안팎에서 방어해낸 게 그나마 선방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가운데 하락률이 높은 건 뭘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을 버추얼 프로토콜, 랜더, 봉크 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혹은 밈코인입니다. 네, 버추얼 프로토콜 AI 에이전트에 앞서간다라고 봤었는데요. 하락률이 무려 일주일 사이에 37%에 이릅니다. 랜더 AI 토큰이죠. 29.5%에 이르고요. 봉크는 솔라나 밈코인인데 하락률이 30%에 이릅니다. 역시 크립토 시계는 웹2보다 빠른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웹2 세계에서는 딥시크 여파에 따른 AI의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를 통해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고요. AI가 그 어느 때보다 핫한 이슈인에 반해서 크립토에서는 AI 관련 AI 에이전트 생태계 토큰의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짤이 하나 있었는데요. AI XBT라는 AI 에이전트의 대명사죠. 여기한테 물었습니다. AI16G라고 하는 솔라나 기반의 AI 에이전트 대표 코인이죠. is dying? 죽어가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AI XBT의 답변은 이미 죽었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 라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AI 에이전트 코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발행이 되면서 그걸 정점으로 밈코인 종말이 선언된 거 아니냐라는 모습마저, 생각마저 듭니다. 피넛도 저점을 뚫었고요. 팝겟 같은 경우에도 이 솔라나 동물 밈코들 풍토병이 도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독 심하게 밈코인 하락이 나타난 지난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바를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이고요. 기쁘다 PPL 오셨네. 멘틀입니다. 멘틀은 25년 홀더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요. 올해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멘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까지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멘틀, 레이어 2 네트워크죠. 이더 스테이킹 프로토콜이고요. FBTC, 비트코인을 통한 디파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요, 다른 3가지 중요한 프로덕트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도화된 지수 펀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USD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해서요, 전통 기관들도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멘틀 뱅킹입니다. 차세대 은행 서비스인데요. 암호화폐와 그리고 전통 화폐 간의 전환과 자산관리 서비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 은행 서비스를 웹3에서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틀 X가 있습니다. AI 프로덕트인데요. 멘틀에서 개발하는 온체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디파이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강력한 프로젝트들과 협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멘틀의 제작 지원을 멘틀 토큰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고란 현재 멘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즌 엔딩인가 가장 궁금한 주제가 아닐까 해서 제가 핵심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정답은 그건 모르겠는데 당분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25년을 기대할까요? 크게 2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인 시장 내부 논리, 다른 하나는 코인 시장 외부 논리입니다. 원래 내부 논리로 치자면요, 반감기 이듬해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반감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올해가 바로 최고점이 나올 시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논리인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국가라는 미국 대통령이 밀어준다는데 당연히 코인은 가겠죠. 게다가 지난해 ETF가 출시됐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더 본격화될 거라는 거 명확하다해 보입니다. 그리고 2-2 무엇보다 관건은 매크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반감기 논리로 보겠습니다. 반감기 이듬해 올랐고요. 과거 통계치로 보자면 2월에는 특히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어쨌든 반감기 주기 및 수채 사이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2년 11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365일 후에 역대 고점을 달성했고요. 16년 7월 반감기가 있습니다. 487일 후 역대 고점 달성했고요. 20년 5월 반감기 이후 518일 후 역대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걸 보자면요. 과거 사이클 주기를 보면 대충 한 10월경에 역대 고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8월에서 9월, 늦으면 11월에서 12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이클을 보는 게 과연 맞냐라는 겁니다. 저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공식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독립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ETF 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편입됐습니다. 혹은 편입 과정에 있겠죠. 이 반감기는 공급 측면의 쇼크입니다. 공급 사이드에 수급 조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은 약 1950만 개. 그렇다면 마지막 채굴까지 약 150만 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블록당 3.125개가 채굴이 되고 있고요. 하루 채굴되는 개수를 치자면 약 450개입니다. 이건 뭐 하루 ETF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죠. 그래서 공급 쇼크로 상승 내러티브를 끌고 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과거 논리를 갖다 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가격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수요 사이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 외부 이슈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트럼프가 코인을 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코인의 호재죠. 행정명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당장 내용을 보자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빠졌다고 시장은 실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분명히 가는 거 맞고요. 코인 관련 규제 완화 확실합니다. 대표적으로 벌써 SEC는 SAB121이라는 은행에 대한 크립토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변화를 보자면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막았던, 중단했던 스테이킹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업계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세한 행정명령 해석이 궁금하신 분은 이 유튜브 클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분석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또한 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실행 사항, 계획이 없다라고 해도 미국 연방정부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현재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해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부터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코 같은 경우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되겠죠. 자산 다각화를 위해 국가 외환보유액에서 수십억 유로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항은 있습니다.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밝혔지만 체코의 재무장관은 이런 제안에는 반대한다. 왜냐?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중앙은행 보유자산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중앙은행 총재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이 유로 차원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 지역은행 중앙은행들에게 비트코인 매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까지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 의회는 14억 달러 규모의 IMF 협정에 맞춰 비트코인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텔로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IMF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엔 구제금융을 상당히 많이 받은 국가죠. IMF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요. IMF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게 상당히 못마땅할 거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압박했습니다. 법정화폐로 쓰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거고요. 다만 아마 엘살바도르의 행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수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부가 비트코인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못한다라는 거니까요. 비트코인을 뭔가 중요한 법정화폐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데는 당연한 저항이 있겠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도 연방 차원이 아니고 주 단위에서 보자면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우리 치면 무슨 상임위 같은 곳에 지금 승인을 받은 곳들도 있고요.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니 해도 매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에서 핵심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연준을 보겠습니다. 1월 말 열린 금리 결정에서 FOMC에서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동결을 발표하니까 시장에는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난해 9월에
25년에는 4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점도표상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12월에는 올해 2번으로 줄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금리를 내릴 때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들 시장이 예상하듯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금리 결정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걱정한 게 뭐냐면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각을 세울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 때 파월이 보인 태도를 보니까 뭔가 뭐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각을 세울 것 같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3년 후 연구소라는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날 태도가 유지된다면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 노래를 부르는 트럼프의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 동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리를 낮추진 않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바로 관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재밌는 짤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엔비디아와 양자컴이 서로 싸우던 모습에서 딥시크가 나타나자 엔비디아건 뭐건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덮은 게 바로 트럼프 관세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불러온 관세 전쟁이 드디어 발발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드디어 발발한 거죠. 이 관세 부과 이슈를 요약을 해보자면요. 2월 4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행정명령을 2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해서요.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캐나다산 원유가 미국 석유 수입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만큼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하되고 있고요. 또 보자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요. 지금까지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링컨 트레이딩이라는 채널에서 갖고 와봤고요. 상승을 보자면요. 촉매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 2020년, 2021년 상승장과 다르게 철저하게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분의 분석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요. 23년 3월에 은행 파산 이슈가 있었죠. 이러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는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신청이 있었습니다. 야, 블랙락이 하겠다는데 진짜 비트코인 ETF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죠. 23년 10월에는 찌라시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SEC가 ETF 승인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고요.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친코인 기조를 표방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ETF 승인은 2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은 뭘까? 지금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다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건 드러나지 않았고요. 큰 틀에서 나아가겠다라는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시장은 그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현재 정책이 시장에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방향성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더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끝을 냈는데요.
당분간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즌 엔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2기 크립토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급등을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 당분간 펼쳐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해시드 리서처로 계시는 안수빈님께서 이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단기 호재가 예상되지 않아 비트 제외 현금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래 지나치게 피곤한 알트 시장이라 생각 정리 겸해이기도 했다라고 해서요. 일단 어떻게 변동성이 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트는 정리를 하고요. 비트는 일정 비중 들고 가고 현금화를 통해서 향후 기회를 노리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줬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반등이 오기 전까지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대기할 예정이다. 혹시 모르겠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 방향이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대 왔는데 비트코인 시즌 엔딩인가요? 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